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차 김상덕 국제경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화창합니다. 봄은 좋은 계절이니까 모두가 아이들, 가족, 또 5일의 가정의 날에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 산업을 동태시킨 경제 빅스토리 텔링을 오늘 공부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한국의 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와 존 메이너스 케이너즈에 대한 자본주의 생존과 수정 자본주의의 견해와 차이점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산업 문화 발전과 1차 산업혁명 태동 후 진전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한국 경제의 야심을 넘어 AI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도움을 받는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경제 대국의 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는 경제 사회에서 모범된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선조들의 이룩한 업적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경제 발전사를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전통을 존중해야 되고 그 역사 전통을 이어받아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삶이고 인간다운 삶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자성어에 등고자비의 정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순서가 있습니다. 1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인간이 자기 미래를 구상하고 또는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야지, 남을 시기하고 남을 어깨를 넘어서 그 다음에 선배의 어깨를 넘어서 시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등고자비의 정신이 아니죠. 등고자비의 정신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서 차근차근하게 올라가면은 산 정상에 정복할 수 있고, 사람도 차근차근 자기 직책에서 계장에서 가장, 가장에서 이사에서 부사장 이렇게 올라가는 자기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남의 자리를 뺏어라 한다든지 시기를 통해서 남의 것을 모함하고 시기한다면은 이것은 등고자비의 정신이 아닙니다. 말씀 중에 등고자비 정신을 강조를 하셨는데 청년들이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기가 능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으면 자기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면 또 대리, 계장, 과장 이런 순서가 있는데 남을 시기를 해서 남을 도태시키고 자기가 먼저 올라가서 최고의 정상은 CEO 아닙니까? 최고 정상까지 빨리 올라가야 된다. 다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시점을 보면 너무 거짓말, 모함, 그다음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자들이 잘 되는 세상입니다. 이건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대통령께서 범죄자와 전쟁을 선포하더라도 이 시기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태우 정부 때도 노태우 하면은 물태우로 안 했습니까? 기억이 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납치하고 여자를 납치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해서 모든 깡패들 그 다음에 불법자들을 갖다 잡아들이고 정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순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선배는 선배 대접하고 후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암금에서 소외계층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안고 가는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듣고 그 다음에 또 편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위 아래에 순서가 분명히 엄격하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님 이런 순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킴으로 해서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겁니다. 만일에 가정에 동생이 질서가 없어서 형님한테 대들고 부모한테 대들면 그 가정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서는 파괴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어떻게 요번에 4.1식 선거를 보면 어떻게 범죄자를 좋아하는 국민이죠.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폭도들 이런 것을 두고 1995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전 정부가 수사하고 대법원 판결 난 것들 덮어버리고 폭도를 오히려 장려하는 그러한 불법 소고비표를 만들어서 월팔 가짜 유공자를 많이 양성한 것도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는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를 국가 발전을 후퇴시키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스스로 민주화해서 민주화를 발전시키다는 분이 오히려 민주화를 후퇴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경제 항의를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이제 영국의 정치 경제 학자로서의 고전 경제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경제 항의를 보이지 않는 자유, 자본주의 시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수익과 지출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행위를 정리한 그런 영국의 그 고전학자입니다. 따라서 미국 루즈벨트 시대에 메인에서 케인즈는 미국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미국 경제를 극복시킨 분입니다. 메인에서 케인즈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국가가 극복하기 위해서 보이는 정부 기관으로 정부 기관의 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 경제 공황을 해결한 경제학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메인에서 케인즈는 자본주의의 순서대로 이게 순리대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반드시 국가가 시장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참여해서 모든 불편한 경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책임감을 가져야 이제 그대로 시장을 둔다면은 그거는 시장에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메인에서 케인즈는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경제 공황 상태에서 극복을 시킨 유일한 학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1936년 일어난 미국 경제 대공황 시대에 뉴딜 경제 정책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경제 불황을 해결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과 또는 공급과 수요 면에서 될 수 있으면 국가가 시장을 개입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침체된 그런 시장을 갖다가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으로 해서 고용을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936년에 대공황을 미국의 경제공황을 해결한 분이 뉴딜을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렇게 루즈벨트에 건의를 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그 불황을 참여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침체된 기업을 다시 기업을 하도록 만든 것이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시장의 축소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축소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이 축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가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이게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또 안 쓰게 되는 겁니다. 돈을 안 쓰는데 은행에 가면 돈은 넘칩니다. 돈을 빌려줄 때도 없고 또 국민들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만 하지 돈을 안 씁니다. 지갑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태를 갖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행태가 지금 이제 계속 우리나라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빨리 진행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고용 창출하는 면에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땅도 사주고 투자도 해주고 시설도 해주고 국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확장돼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불황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침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뉴딜 정책, 우리 정책에 맞게끔 뉴딜 정책을 써서 이러한 국가 그 경제가 누수가 생긴 문제를 갖다가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불황에 굉장히 오래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업자 백수들이 청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전부 애국에서 네팔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와서 돈 벌어가고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왜 일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세계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잘 생각해서 그 다음에 부모와 형제와 사회에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